안녕하십니까. 실천닷컴 마인드맵 사회 경제 10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실업과 인플레이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시사적인 부분이랑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문제에서 꽤 많이 다뤄진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는 정말로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꽤 자주 다뤄지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최근에 이제 실업 문제라든가 또 물가 상승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물가 상승 같은 거 여러분 다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노량진 아니면은 노량진만 밖에 조금만 나가면요 물가 상승 엄청나죠, 그렇죠? 특히 뭐 노량진이니까 과자 먹지 뭐 외부 나가서 과자 잘 못 드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과자가 워낙 비싸서,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이제 실업 관련 용어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노동 가능 인구가 있어요. 노동 가능 인구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는 노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몇 세 이상? 15세 이상이에요. 15세 이상 인구를 이제 노동 가능 인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에서 경제 활동 인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누가 있는가 보시면 돼요. 경제 활동 인구는 두 명 아니에요. 그 취업자, 취업 그리고 실업. 취업한 사람과 실업한 사람, 취업자와 실업자를 둘 다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의 인구를 구분하는 건요 이거예요. 구직 의사가 있는가? 구직 의사가 있으면 경제활동 인구고요. 구직하고 싶은 의사가 없어요, 그죠? 나는 일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죠? 전혀 없어. 내가 나한테 일하라고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일단 취업자는 그러면은 딱 계산해보죠, 그렇죠? 구직 의사가 있죠, 그렇죠? 구직 의사가 있고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취업자죠, 그렇죠? 그런데 실업자들은 어때요? 구직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는데 뭐는 못한 거예요? 일자리는 구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업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실업자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나는 일이 없어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실업자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죠? 실업자가 되기 위한 노력 어떤 거 하셔야 돼요?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구직 활동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실업자로 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실업자도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가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누가 들어가죠? 전업주부 들어가죠. 전업주부는 일할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집에서 뭐예요? 가정을 돌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일자리를 구한다기보다는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자기의 그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그 상관없습니다. 모든 학생은 전부 다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요. 그리고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내 스펙을 키우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취업을 준비하는데 구직 활동이 아니라 내 스펙을 키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취준생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도
실업준비생들도 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활동 인구의 그 실업자라고 하는 건요, 그 조금 통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통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취업준비생 이런 사람들도 사실 실업자잖아요. 일이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그 이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 준비생들도 이 실업자에서 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그 통계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당연히 구직 포기자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예요. 그죠? 그리고서 이거를 가지고 조금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실업 관련 지표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제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가 되겠죠. 노동 가능 인구분의 뭐 하시면 돼요? 경제활동 인구 하시면 되죠. 네,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여기 100. 100 곱하는 거 이제 당연하니까 퍼센트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퍼센트로 하는 거 100 곱하는 건 당연하니까 이제부터 100은 안 쓸게요.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업률은요?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요. 누가 빠지냐면은 그 비경제활동 인구가 빠져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률, 실업자 수겠죠. 그렇죠? 실업자 수. 네,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런데 이걸 조금 풀어서 쓰는 게 좋아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렇죠? 조금 풀어서 쓰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계산하실 때 혹은 이거 문제를 푸실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서 쓰시냐면요. 경제활동 인구를 풀어서 쓰시면 돼요. 실업자 수 어떻게 풀어서 쓰실 거예요? 풀어서 못 쓰잖아요. 그죠? 경제활동 인구는 풀어서 쓸 수 있죠. 어떻게? 네, 취업자에다 뭘 더한 거예요? 네, 실업자를 더한 거죠. 네, 실업자를 더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실업자. 네,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취업률은 뭐예요? 취업률은 똑같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예요. 네, 분의 뭐죠? 취업자 수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똑같이 풀어서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값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취업자 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업률이요.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실제로 우리나라 실업률이요. 그 2014년도인가? 그때 굉장히 낮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실업률이 3%대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3% 정도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케인즈는 완전 고용 상태라고 불렀어요. 3%대면은. 왜냐면은 그 100% 0%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실업자는 0%가 나올 수가 없고 그 다른 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일을 안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 빼면 3% 정도면은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3%였다고요. 우리나라는 완전 고용이 된 상태였냐? 2014년도에 완전 고용된 상태였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실업률이 3%까지 떨어졌는가?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거예요. 실업자들이 정말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인생의 쓴맛을 본 거죠. 인생의 쓴맛을 본 겁니다. 그 취업이 안 됐어요. 굉장히 괴롭죠. 그렇죠? 괴로운 상황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포기를 해버려요. 나 이거 안 해. 뭐 어차피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직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실업자 수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게 되면서 실업률이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고용은 됐는데 안 됐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실업자들이 뭘로 빠지게 되면서 이 실업자들이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돼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돼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면서 실업자 수가 떨어지게 되니까 두 개가 떨어지게 되니까 뭐도 떨어지는 거예요? 실업률도 떨어진 거죠. 실업률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거를 보니까 이 실업률은 뭐예요? 지표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표에 문제가 있죠. 이거 정확한 실업률, 고용 상태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지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나온 지표가 바로 이제 고용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용률은 뭘까요? 고용률은 노동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 분의 그 취업자 수입니다. 취업자 수, 그렇죠? 취업자 수. 이렇게 계산하면요 고용률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용률이 우리나라가 거의 60%대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60%대 정도 나왔었고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 70%가 넘었고요. 선진국의 대부분은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떨어지는데 실업률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고용률이 어느 정도 높아야 실업률의 계산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지표들을 하나하나씩 조합해서 그래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 가능 인구는 고정입니다. 네, 노동 가능 인구는 고정됐어요. 그런데 이때 그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된 거죠? 떨어진 거죠. 노동 가능 인구가 고정된 상태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떨어져야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도 고정돼 있고요.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도 고정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도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실업률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때 실업자 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 실업자 수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네요. 그죠? 경제활동 인구를 고정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노동 가능 인구는 그대로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경제활동 인구가 이게 늘어났어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고요. 이때 그 실업률이요. 네. 실업률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실업자 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업자 수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실업자 수는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죠? 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옮겨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고용률이 올라갔어요. 고용률이 올라갑니다. 고용률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실업률. 네.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고용률이 올라가고요.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이때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활동 인구. 고용률이 늘었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뭐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취업자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늘은 거예요? 실업률이 늘었어요. 그렇죠? 취업자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늘었다는 거는 실업자 수도 같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비경제활동 취업이 많이 되니까 취업자 수가 많아지는 거 보니까 실업자들도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구직 포기자에서 뭘로 넘어온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는 실업자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같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따라서 뭐가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 변한 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파악하는 것들, 그런 것들 조금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말로만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문제풀이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도 저랑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꼭 풀어보셔요. 보세요. 여기 뒤에 이제 문제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굳이 문제풀이 제 강의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고요. 그래도 최소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좀 풀어보세요. 여기 있는 문제들 좀 풀어보시고 모르시면 질문하시고요. 그렇죠? 질문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안 풀어보시고 연습을 안 하시면요. 경제는 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연습을 안 하고 잘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그 계산하는 문제들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를 뭘로 푸시면 조금 더 좋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를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은요 조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계산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종류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업의 종류는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있는데요.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마찰적 실업은요, 나랑 직장이랑 마찰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직장이랑 안 맞아. 그래서 뭐요? 때려치는 거죠. 때려치고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실업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마찰적 실업이고 자발적 실업이 되려면요, 반드시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요, 그만두고 반드시 구직 활동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만 마찰적 실업이고 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직장을 그만뒀으면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발적 실업, 마찰적 실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발적 실업에는 세 가지 정도 있죠, 그죠? 경기적 실업이 있어요. 네, 경기적 실업이 있는데 이 경기적 실업은 딱 보면 뭐예요? 경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져서 고용을 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고 지금 이 고용돼 있는 사람들도 잘라야 돼.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된 거죠. 구조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리면은 경기적 실업입니다. 대표적인 경기적 실업이 우리나라 언제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IMF 때 있었죠. IMF 때 그 경기적 실업이 굉장히 크게 왔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죠? 그런 것들은 경기적 실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적 실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계절적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철 장사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철에 휴가철에 여름 휴가철에 거기서 그 해수욕장에서 장사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 갑자기 겨울에 어떻게 돼요? 겨울엔 실업자죠. 겨울에 농사 안 짓잖아요. 그죠? 겨울에 그 농사를 쉬게 되면서 그때 실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절에 따라서 내가 일을 안 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바로 계절적 실업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일자리에서 갑자기 뭔가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저는 컴퓨터를 맨 처음 접한 게요, 90년대 후반이었어요. 90년대 후반에 처음 접했고요. 그때 컴퓨터를 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급속도로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죠. PC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모든 업무가 뭐가 돼요? 전산화가 돼요. 전산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할 줄 알아야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컴퓨터를 못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버스에요.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버스 안내양. 버스 안내양이 이제 그 버스 안내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버스 안내양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죠? 거의 그 버스 안에 그 방송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가용이 많아지면서 버스 이용 빈도가 줄어들고 되고 이제 그러게 되면서 버스 안내양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산업 구조가 바뀐 거죠.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버스 안내양이 라는 직업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구조적 실업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어떤 거 있냐면요. 그 산업혁명이 두 번 있었어요. 1차 산업혁명이 있고 2차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석탄을 이용했습니다. 석탄을 이용했는데 2차 산업혁명 때는 석유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석유가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 광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잘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산업 구조가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업, 그런 것들을 구조적 실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대책은 뭐가 있냐? 마찰적 실업 같은 경우는 뭐 교육이라든가 혹은 일자리 알선, 이런 일자리는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알선해 주는 거 있겠고요. 경기적 실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기를 부양해야죠. 그죠? 경기를 부양해서 경기를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절적 실업 같은 경우는 그 계절에 실업이 딱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고요. 구조적 실업은 명확합니다. 뭘 해주면 돼요? 교육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직업을 위한 새로운 교육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실업에 대한 대책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실업인데요. 실업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건 뭐죠? 취업률, 실업률, 고용률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취업자 수가 늘었나 줄었나, 실업자 수가 늘었나 줄었나, 경제활동 인구는 늘었나 줄었나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 연습하는 거 이게 문제 한번 모아갖고 그때 한번 특강을 하나 찍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런 것들, 조금 헷갈리는 것들, 계산하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 한번 하는 거 좋겠네요. 탄력성이랑 같이 하면은 좋겠네요. 네, 나중에요. 지금은 일단 내용부터 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을 조금 볼게요. 인플레이션은 일단 한국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한국말로는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이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물건의 가치가 상승해요.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물건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요. 이거에 반해서 뭐는 하락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크게 죄송합니다. 네, 됐어요. 네. 인플레이션은 크게 원인에 따라서 두 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 이거는 수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색이 당연히 수요고요. 여기에 공급이 되겠죠. 그렇죠? 공급인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되는데 수요 때문에 발생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려면은 수요가 증가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올라간 것과 함께 모두 같이 올라간 거예요? 소비량, 거래량도 같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와 함께 거래량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경제 성장을 동반한 물가 상승입니다. 경제 성장을 동반한 물가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 견인 인플레는 호황기에 발생하는 거고요. 호황기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뭐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게 마냥 안 좋은 건 아니야. 마냥 안 좋은 건 아니고 그 물가가 상승하면요. 그 일반적으로 건강한 물가 상승은 한 2% 3% 정도를 얘기해요. 2% 3% 정도의 그 건강한 물가 상승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경기를 굉장히 활성화시켜 주고요. 경기가 활성화됐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증거이기도 하고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팔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요? 고용이 늘어납니다. 고용이 늘어나서 실업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 고용이 늘어나고요. 실업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하나 개념을 좀 볼게요. 물가가 일반적으로요.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은 실업은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가와 실업은 반대로 움직인다고요. 물가가 오르면은 실업은 떨어지고요. 물가가 떨어지면은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방치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너무 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를 낮춰야 되고요. 물가를 낮춰놔야 되고 이거 정부가 여기에 개입을 하는 거죠. 정부가 여기 개입해서 뭐를 낮춰주면 돼요? 수요가 올라가서 물가가 오른 거니까 수요를 낮춰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 억제 정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는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게 돼요. 실제로 정부가는 공급에는 어떻게 손대기가 힘들어요. 시장에서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손대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조금 조절하면 되니까 그 가격을 조절하거나 하면 되니까 그래서 수요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그 시중의 통화량을 관리하면요. 수요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급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뭔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정책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거의 수요와 관련된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화폐가 많이 풀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적게 풀렸다는 얘기일까요?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아니면 적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가 굉장히 많은 시기다. 시중에 화폐 혹은 뭐 통화가 과다하다. 과다하게 배출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중의 화폐가 과다하게 되니까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을 하면서 화폐를 줄이는 거죠. 시중의 화폐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따가 이거에 대한 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라고 부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는 아까 공급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공급이 이동해야 되죠. 그렇죠? 공급이 이동해야 돼요. 어떻게 이동해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거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힘들죠. 그렇죠? 이거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에요. 물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의 소득도 같이 늘어나게 되면요.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그래 이 정도면 하면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돈도 안 들어오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고용도 안 돼요. 심지어 이때 실업이 늘 수밖에 없어요. 왜? 거래가 안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업은 늘어나는데 뭐도 늘어나는 거예요? 물가도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같이 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가 같이 오는 겁니다.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물가 상승이 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요. 그 5.1 파동 때 있었어요. 5.1 쇼크 때, 1차 5.1 쇼크 때,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일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올려야 되는데,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까요. 원자재 값이 올라서 가격은 올려야 되는데, 실제로 경기 상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경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오일 쇼크 이후에 발생했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뭐라고 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용 인상 인플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불러요.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입니다. 항상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를 이제 조절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요를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수요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정부는 수요를 조절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수요를 떨어뜨려서 물가를 한번 잡아보자. 수요를 떨어뜨려서 물가 잡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럼 물가는 떨어지죠. 물가는 떨어지죠. 근데 대신 뭐는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경기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경기 성장을 좀 시켜보자. 수요 늘리잖아요. 그죠? 수요 늘리면 어떻게 돼요? 경기는 정상으로 올 수 있죠. 그죠? 정상으로 올 수 있죠. 대신 뭐예요? 물가는 폭등하는 거죠. 물가는 폭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수요를 만지는 정부의 정책은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크게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공급을 증대시켜줘야 돼요. 공급을 증대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공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 뭐예요? 기술이죠. 기술. 그래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은 가장 좋죠.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가장 좋아요. 그죠? 그런데 기술 혁신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생산 가격을 줄입니다. 생산 가격을 떨어뜨려요. 어떻게 해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필요 없는 애들 다 자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생산 단가를 낮추는 거죠. 생산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그래도 정부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자율이요. 이자율을 낮추는 겁니다. 이자율을 낮추는 거예요.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은 그 기업들이요. 돈을 빌릴 때 조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릴 때 부담을 줄어들게 만들어서요. 더 많은 돈을 빌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디에? 투자에 쓸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되는데 그나마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한다면은 요 이자율 인하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큰 효과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은 이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그럼 발생했어요. 발생한 상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대책은 일반적으로 어떤 대책이요? 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경기가 이런 상태가 있는데 경제는 일반적으로 이론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네, 이렇게 움직여요. 이때 올라가면서 이때를 이제 정점을 찍다가 그리고 나서 점점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저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요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를 호황, 여기를 이제 침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황기가 너무 심해져요. 그렇죠? 호황이 너무 심해지면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인플레가 발생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요. 침체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뭐겠어요? 실업이죠, 실업. 그죠? 이때는 실업이죠. 문제. 그래서 문제점이 여기서 인플레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이때는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요.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고요. 다른 게 개입할 수도 있어요.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둘이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고요. 중앙은행이 개입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재정정책 이렇게 부르고요. 중앙은행의 정책은 금융정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정정책이고요. 이거는 중앙은행은 금융정책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합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시중에 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통화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돌아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도니까 이 돈을 묶어야 돼요. 묶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묶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안 들게 한다. 그래서 무슨 정책이죠? 긴축 정책이죠. 그렇죠? 긴축 정책이고요. 긴축 재정 하면은 정부 개입이겠고요. 그렇죠? 긴축 금융 정책 하면은
중앙은행이겠죠. 그렇죠? 뭐 물론 그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긴축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인플레이션의 해결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 개입은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정부의 그 시장 개입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부 개입에서는 어떤 거 있었죠? 뭐 긴축 재정. 그리고 시중에 돈을 안 풀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흑자라고 적자라고요. 흑자라 그랬죠. 왜? 시중에 돈을 뺏어다가 내가 갖고 있을 거니까 흑자잖아요. 흑자. 그죠? 그래서 흑자 재정. 네.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세율을 늘리는 거, 세율. 네. 세율을 인상해서요. 세율을 인상해서 이거 생산해서 팔 때 세금을 막 때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사람들이 생산이 위축되게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는 뭐를 줄이는 거예요?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정부의 지출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부 개입은 요 정도 그때 한번 했으니까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의 정책인데 중앙은행의 정책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중앙은행 정책의 첫 번째는요. 기준금리를 인상시켜요. 기준금리는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빌려줄 때 받는 이자율이요. 이자율. 그래서 여기 중앙은행이 있고요. 네. 중앙은행이 있고요. 네. 시중은행이 있고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계가 있겠죠. 가계.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있고 시중이 있고 가계가 있는데 가계는 뭐 여기서는 기업도 포함되니까 민간 경제로 할게요. 네. 네, 민간 경제. 중앙은행에서 시중으로 불릴 때 이때 이자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금리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이제 민간에 빌려줄 때가 이제 시중금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요.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갔죠, 그렇죠?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중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죠. 왜? 기준금리가 4%, 뭐 2%라고 할게요. 2%를 불렸어요, 그죠? 그럼 시중은행은 시중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보다 많이 받아야죠. 그래야 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그래서 2%의 돈을 빌려서 시중에 빌려줬으니까, 그죠? 나 최소한 뭐 3, 4%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 받았다고 쳐요. 그죠? 4%.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2%에서 몇으로? 한 3, 4%로? 3%에서 4%까지 올랐어요. 그죠? 4%로 합시다. 4% 올랐어요. 그럼 시중금리 4%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중금리도 몇 프로? 한 6%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6%까지 올라가게 되면 민간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때 어때요? 힘들죠. 이거 비싼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비싼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빌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돈을 안 빌리게 되는 겁니다. 돈을 덜 빌리게 돼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필요한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돈을 안 쓸 수 없으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더 늘리는 거예요.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 같은 거 이자율 더 늘려서요. 빨리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빨리 돈을 번 다음에 돈을 쓰고 뭐 이런 현상이 되죠.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시중은행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거는 대출을 어렵게 만들게 되면서 시중에 있는 돈, 통화가 돌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기준금리 인상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하면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똑같은 건 아닌데 재할인율. 재할인율도 그냥 똑같이 보시면 돼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줄 때 받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할인율도 올리죠. 재할인율도 올리게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뭐가 올라가냐면요.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요. 지급준비율은 뭐냐면은 시중은행이 민간에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죠. 그죠? 그럼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이득입니다. 이득이에요. 그죠? 그리고 민간에서는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죠. 그죠? 돈을 맡겨요. 돈을 맡긴 다음에 그 돈 맡긴 돈을 가지고 이제 그 투자한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그렇죠? 그런데 그 민간에서 빌려준 돈 있죠. 그죠? 예금을 한 돈. 그 예금이 좀 많을 수 있잖아요.
억 단위를 넘어서 막 조 단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이렇게 빌렸는데 그 많은 돈을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그 찾으려고 해요. 그렇죠? 내 돈 다시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중은행에서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시중은행이 그때 투자를 너무 다 해버려 갖고 당장 지급할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은 민간한테 그 예금을 받잖아요. 예. 예금을 받으면요, 이 예금을 어디다가 일정 부분 예치하냐면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합니다. 중앙은행이 얼마만큼은 중앙은행 쪽에다 맡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금액이 있어요. 뭐 20%면 20%, 10%면 10%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뭐 원래 10%였다고 칩시다. 10%만 일단은 중앙은행에 맡겨.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투자를 해. 그러면은 이 10%를 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예금이자 찾아갈 때 이걸 내가 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안전망을 해놓는 거예요.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이거를 올려요. 원래 10% 받던 거를 야 20% 예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20% 예치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간에서 시중은행한테 한 100억 정도 받았어요. 네, 100억 정도 받았어요. 10%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얼마를 주고 10억을 주고 얼마는 돌려요? 90억은 돌리죠. 90억은 돈을 돌려요. 그런데 20%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은 100억 중에서 몇 프로를 중앙은행에다가 넘겨줘야 돼요? 20억을 넘겨줘야죠. 20억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돌릴 수 있는 돈은 얼마? 80억이 되는 거죠. 8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시중에 원래 얼마가 풀렸었는데 100억 중에서 90억이 시중에 풀렸었는데 100억 중에서 얼마가 풀리는 거예요? 80억이 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급 준비율이 인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뭐예요? 암기하실 때는 이거 세 개를 같이 보시면 돼요. 네,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올라간다. 올린다. 전부 다 올린다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기준금리든 지급준비율이든 재할인율이든 전부 다 올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묶어서 얘기하세요. 하나만 딱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 다 외우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하나는 이제 국공채입니다. 국공채. 이 국공채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죠. 그렇죠? 이 국공채를요. 매각을 해버려요. 매각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어요. 남한테 빌려주죠.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나서 내가 받은 채권이에요. 그죠? 그 채권을 어떻게 해요? 매각을 해버립니다. 매각을 해요. 그 채권을 매각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 상대쪽은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산 돈을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정부, 중앙은행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중앙은행이 갖게 되면서 시중의 돈은 줄어들게 되고 중앙은행의 돈, 정부의 돈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게 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국공채를 매각한다. 이런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침체됐을 때 이 실업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반대로 하시면 되죠. 그렇죠? 정부 개입해서 뭘 하면 돼요? 긴축 재정의 반대. 확장 재정하면 되고, 그렇죠? 확장 재정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세율을 인하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중에 지출을 늘려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도요.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재할인율을 전부 다 줄여요. 낮춥니다. 낮춰서 뭐 하는 거예요? 시중의 돈을 푸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국공채는 어떻게 해요? 매입하는 겁니다. 국공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사줄게. 그래서 공채, 그거 내가 사줄게 하면서 매입을 해. 그러면서 사니까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죠. 시중에다가 돈을 줘야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시중에 뭘 푸는 거? 돈을 푸는 정책. 그래서 요거에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소득 분배와 관련된 거 조금 볼게요. 소득 분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로렌츠 곡선입니다. 로렌츠 곡선은 제가 그리긴 할 건데 그래야 돼. 제가 좀 그 그린 실력이 비루해서 여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있어요. 예. 여기에 로렌츠 곡선이 있는데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곡선이요. 이런 곡선.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내가 왜 이렇게 그렸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여기 노란색 되어 있고, 네, 됐죠. 이 로렌츠 곡선은요, 그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보는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빨간 선,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완전 평등선입니다. 완전 평등선이에요. 이 완전 평등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등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 선이랑 일치하면 어떻다는 얘기니까 완전히 평등하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면은 딱 일치하면은 완전히 평등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바깥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만 이런 선이 파란 선이 있고요, 노란 선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녹색이 하나 있네요. 녹색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거는 녹색, 그죠? 그리고 가장 평등한 거는 파란색이죠. 파란색. 빨간색은 고려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뭐 빨간색은 완전 평등선이고 실제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 파란색이 그냥 이 중에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평등하고요. 녹색이 가장 불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을 가지고요. 계산하는 게 진위계수라고 하는 걸 계산해요. 진위계수. 진위계수는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 완전 평등선 요 면적. 요 면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쓴 면적. 여기 면적. 여기 분의 무슨 면적이냐? 요 면적이에요. 제가 녹색으로 할게요. 요 면적입니다. 요 면적이에요. 그래서 요 면적.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그러면은 봐봐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요, 그렇죠? 커지면 커질수록 불평등하다. 이게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불평등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녹색 면적 같은 경우는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불평등하죠, 그렇죠? 불평등해요. 그래서 이게 넓어질수록 넓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라인까지 맞아 딱 떨어지게 되면은 뭐예요? 빨간색과 이 녹색이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이게 이쪽으로 점점 붙어요. 붙어서 요거 선에 딱 붙어버리게 되면 면적이 0이 되죠. 면적이 0이 돼요. 그렇죠? 면적이 0이 되면은 가장 평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사이의 범위고요. 그렇죠? 요 사이 범위에서 진위계수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0으로 가면 갈수록 작을수록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을수록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는 받고, 그죠? 요거 말고 두 개만 더 볼게요. 두 개만 더. 첫 번째는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5분위 배율은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하위 20%. 20%분의 상위 20%예요. 상위 20%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위 20%하고 상위 20%가 같아질 때 가장 평등하겠죠. 그렇죠? 하위 20%나 상위 20%나 똑같은 돈을 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도 볼 것도 없잖아요. 다 똑같이 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5분위 배율이 가장 평등할 때 몇이죠? 1이죠. 그렇죠? 1. 1이 가장 평등. 1이 가장 평등하다는 거고요. 불평등하면 한없이 불평등할 수 있죠. 상위 20%가 미친 듯이 막 늘어나요. 미친 듯이 늘어나면서 하위 20%보다 압도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숫자가 점점 커지겠죠. 그죠? 최대 어디까지? 무한대로 성장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클수록 클수록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클수록 불평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10분위 분배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10분위 분배율은요. 상위 20%, 20%분의 하위 40%예요. 40%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하위 40%가 상위 20%랑 가장 평등하려면, 완전히 평등하려면은 상위가 20%, 하위가 40%, 그죠? 두 배로 많잖아, 인원이. 그죠? 그러면은 하위 40%의 소득이 상위 20%의 두 배가 되면요. 두 배가 되면은 똑같이 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 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 최대 2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최대 2가 되면은 뭐예요? 가장 평등하다는 거고요. 가장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 2부터 어디까지? 0. 0에서 2 사이 값을 갖게 되고요. 이 0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40%를 상위 20%가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0으로 가면 갈수록 불평등하다는 얘기죠. 값은 어디에서? 2에서 0 사이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을수록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작을수록 평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 볼까 한 4가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가 로렌츠 곡선, 두 번째가 지니 계수, 그리고 세 번째 5분위 배율, 그리고 네 번째가 10분위 분배율입니다. 그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죠?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죠. 그렇죠?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면요. 절대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하는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중요한 내용도 많았고요. 실업도 중요하고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고요. 소득 분배와 관련한 내용도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시험에 자주 나왔었고요. 최근 시험에도 나왔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 복습하는 건 조금 피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를 이겨내셔야 성공하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